물리학자이자 항해사, 철학자이자 시인, 부자, 괴짜, 좌파 지식인. 그를 주식하는 단어는 많고 많지만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것, 원자폭탄의 아버지입니다. 뛰어난 천재였지만 끝내 자신을 스스로 멍청이라고 칭한 비운의 과학자 오펜하이머가 오늘의 수사 대상이죠. 인터스텔라, 테넷에 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물리학 3부작 오펜하이머. 하지만 역사 속 실존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다 각종 이론과 개념까지 이번에도 이과생들은 환호하고 문과생들은 물음표가 가득한 영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의심이 드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1Q60 수사팀. 의문을 제대로 풀려면 적진으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더 재밌게 보기 위해 1000페이지 넘는 원작까지 샅샅이 파헤쳐본 끝에 나온 문과생 맞춤 영화 해설. 오늘 키워드는 오펜하이머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비상한 천재. 평화를 꿈꿨지만 결국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된 사람.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사상범으로 전락해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인물,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오펜하이머의 인생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장장 3시간에 걸쳐 스릴러로, 또 정치 드라마로, 흑백과 컬러로 정교하게 DNA처럼 엮어 마침내 폭발시킨 이번 영화. 지금부터 주요 등장인물들과 스토리를 샅샅이 털어보죠. 먼저 킬리언 머피가 연기한 실존인물 오펜하이머. 그를 제대로 알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 행적부터 파보았습니다. 영화에선 안 나오는 장면인데요.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양복 사업가 아버지 아래에서 부유하게 자란 오피. 원하는 것이면 뭐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수준의 현미경이나 요트와 말 같은 거요. 게다가 명석한 두뇌까지 다 가진 오피. 언어 천재여서 다양한 외국어까지 클리어. 플라톤의 저서를 그리스어 원서로 읽는 건 기본에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즐겨 읽기도 했죠. 실존 인물 맞음? 오피는 그의 나이 5살 때 운명의 장난감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암석 수집 세트. 얼마나 탐구했으면 지식이 거의 박사 수준이라 12살 때 뉴욕 광물학 클럽 연단에 서서 강연을 했을 정도라고 하죠. 가짜뉴스 같지만 증거는 확보했고요. 그때의 경험은 물론 나중에 핵무기 개발에도 일정 부분 영감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되고 하버드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게 된 오펜하이머. 그런데 자신의 관심이 화학보단 물리학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퇴했냐고요? 아니요. 3년 만에 조기 졸업 클리어. 당연히 최우수 학점이었죠. 하버드 시절 한 물리학자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오피. 그가 바로 닐스 보어. 영화에선 케네스 브레너가 연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본 듯한 원자의 구조. 마치 태양계처럼 동그란 핵과 그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노벨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바로 이 보어 모델은 기존의 단순한 원자 모델에 처음으로 양자역학을 가미한 것으로 고전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전자의 에너지 형태를 확인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닐스 보어를 양자역학의 대부라고 부르죠. 그는 오펜하이머의 평생 스승이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별 3개 체크하시고요. 오피는 본격적으로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받아주는 곳으로 간 게 바로 영국 캠브리지대 물리학과. 손 미쳤다잉? 당대 유럽은 독일의 젊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레딩거 등 원자의 구조와 움직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들을 발표하면서 그 유명한 양자역학이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피는 하루 종일 지하 실험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 그가 있던 곳은 실험 물리학의 세계였고 오피는 여기서도 흥미를 전혀 찾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오피의 지도 교수 패트릭 블랙킷, 영화에선 덩게르크의 제임스 다시가 연기한 이 인물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자만심에 가득 찬 천재 소년이던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화학약품을 바른 독사과를 블랙킷의 책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독사과 사건으로 당시 오피를 담당했던 의사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지점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오피는 우여곡절 끝에 그의 3번째 대학교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이론 물리학의 본산인 독일 괴팅겐대. 반물질을 처음 수학적으로 예측한 폴 디렉, 우라늄 핵분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화학자 오토 한, 오늘날 컴퓨터를 만든 최고의 수학자 요한 폰 노이만 등 과학계의 어벤져스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특히 하이젠베르크와도 이곳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가 누구냐? 영화에서 그리듯 훗날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뜻하지 않게 오피와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피와 비슷한 나이였던 하이젠베르크는 이미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르는 양자역학의 거대한 씨앗 같은 이론을 세상에 내놓은 뛰어난 물리학자였는데요. 자, 여기서 별 4개 체크. 영화를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지금 나오거든요. 하이젠베르크는 매우 작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모든 물체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고전 역학,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과감히 깨트린 세계사적 사건이었죠.
더 나아가 당대 최신 양자역학자들은 우리가 물체가 그곳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인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선질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도 이중성을 지닌다 라고 실험 결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시세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중첩, 양자얽힘 현상을 밝혀낸 건데요. 이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확률적으로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당연합니다. 당시 기존의 왕자였던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양자 기술이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올랐죠. 하이젠베르크 역시 닐스 보어의 제자였고 오피는 그곳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따버립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당시 논문 심사위원들도 의심했지만 오피의 연구 결과가 워낙 훌륭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오피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는 동료들에겐 괴짜로, 학생들에겐 친절한 스승이었죠. 그때쯤엔 학자로서도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1939년에 발표한 논문은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가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에 적용했더니 결론은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축해 중력장만이 남는 상태, 즉 블랙홀이 된다는 최초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보여줬더니 어딘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오피의 계산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던 칼텍의 천체물리학자 킵손의 진술이 남아있습니다. 돌아보면 오펜하이머의 계산은 완벽하고 정확했지만 당시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죠.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때 게팅겐대 화학자 오토한과 오스트리아 여성 물리학자인 리제 마이트너가 우라늄 핵분열 현상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면 오토한은 우라늄 235라는 원소에 중성자를 쏘았더니 우라늄이 더 작은 원자 2개로 분열되면서 중성자 3개를 방출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자 2개, 중성자 3개의 총 질량을 깨지기 전 우라늄 질량과 비교해봤더니 이게 웬걸? 질량이 달랐던 거죠. 이를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²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질량은 에너지와 비례하기에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분출된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라늄 235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우라늄 235를 분열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연쇄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를 보자마자 세계 물리학자들은 원자폭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이 우라늄 수출을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분주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긴급 편지를 받은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과학연구개발국을 설립했고 수장으로 버니바 부시, 영화에선 매튜 모딘이 연기하는 인물을 앉힙니다. 과학자들과 상황을 살펴본 부시는 루즈벨트에게 난해하긴 하지만 폭탄을 만들기만 한다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하게 되고요. 드디어 영화의 핵심인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여긴 별이 5개! 코드명 S1 위원회, 부시는 고속 중성자 연구를 책임질 인물을 찾기 시작했고 여기에 오피가 추천받게 됩니다. 그의 정식 직함은 고속 분열 코디네이터, 그를 중심으로 한 원자폭탄 설계를 위한 극비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세미나에 합류한 에드워드 텔러, 베니 사프디가 연기하는 이 사람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로 이지도어 라비, 한스 베테와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뛰어난 물리학자 그룹 중 일원이었죠. 텔러는 프로젝트 도중 수소폭탄의 가능성을 처음 예측해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으로 더 거대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 수많은 중성자들이 생깁니다. 이를 리튬과 반응시키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중수소와 융합시키면 수소융합, 다시 말해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텔러의 계산에 따르면 단 12kg의 액체 중수소에 불을 붙이면 무려 100만 톤, 즉 메가톤급 TNT 수준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에겐 지구의 대기에 불을 붙이겠다는 거의 종말론적인 예언과도 같았다고 전해지죠. 엘리코 페르미, 데니 드페라리가 연기하는 이 물리학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리학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는 1941년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만들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실험한 인물입니다. 28분 동안 2분의 1 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피와 함께 로스 엘러모스에서 더 큰 원자로를 만드는 등 폭탄 개발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오피의 정신적 스승 닐스 보어 역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조시 하트넷이 연기한 어니스트 로렌스, 잭 퀘이드가 연기한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수학자 존 폰 노이만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이게 되죠.
학계의 주도로 시작됐던 이 연구는 곧 군 주관의 극비 프로젝트로 바뀌게 되고요. 맨해튼 프로젝트가 비로소 본격화합니다. 책임자로는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건설을 6개월 만에 완벽하게 추진해낸 미 육군 공병대령 레슬리 그로브스가 낙점됩니다. 영화에선 바로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인물이죠. 마션 그 사람 맞음. 그로브스는 군 생활 이전 MIT에서 공부했을 만큼 이공계 지식이 빠삭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할 과학자로 오펜하이머를 한눈에 알아보죠. 이때 처음으로 오피의 과거 공산당 이력이 그의 발목을 잡을 뻔했으나 그로브스의 설득으로 무사히 팀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콤비처럼 늘 붙어다니며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단 3년 만에 성공시키는 주역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자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는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테스트. 가장 이상적인 원자폭탄 구조를 둘러싼 과학자들의 흥미롭고 치열한 논쟁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아마도 관객들이 가장 환호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한 오펜하이머.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탄이 터진 이후 그는 유명한 말을 영상으로 남겼죠.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나치가 핵무기를 갖기 전에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먼저 핵무기를 만들고자 분투했던 오펜하이머. 미국의 영웅이 된 것도 잠시, 그는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피의 다음과 같은 입장 때문이었죠. 오피는 핵무기 개발 직후 전 세계가 모든 정보를 내놓고 투명하게 핵을 관리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하에서 오히려 핵무장과 더 큰 무기, 즉 수소폭탄 개발론이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때 오피는 게리 올드만이 연기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대통령을 향해 내 손에 피가 묻어있다고 말하자 트루먼은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울보 과학자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1949년 소련 역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역설적으로 오피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누군가 폭탄 제조 기밀을 넘긴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과거 공산당 관련 활동까지 했던 심지어 열성 공산당원 진 텍트롭과 연애까지 했던 오피가 의혹 한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리하여 영화의 한 축이기도 한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아직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남아있죠.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루이스 스트로스입니다. 그가 바로 오피를 청문회장으로 끌어낸 장본인인데요. 그 역시 수소폭탄 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오피와 대립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오피에게 창피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무지막지한 질투와 반감을 갖게 됩니다. FBI 불법 도청까지 자행했죠. 라미 말렉이 연기한 데이비드 힐. 이때 오피의 동료였던 에드워드 텔러는 미국이 비키니 섬에서 실시한 최대 규모의 원폭 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며 오피와도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텔러는 오피의 청문회에서도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그 맹렬한 기싸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영화 속에서 아주 흥미롭고 자세히 펼쳐집니다. 결국 오피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학계를 은퇴하게 됐고 말년에는 후두암에 걸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시 오피의 사망 보고 기사는 한국 신문에도 보도될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았다고 하네요. 영화 오펜하이머의 특징 중 하나는 컬러와 흑백의 교차 구성이라는 점인데요. 컬러 파트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피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트리니티 핵실험을 다루면서 주로 오펜하이머의 관점에서 서사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흑백 파트는 퓨전이라는 부제가 표시되고 스트라우스의 관점으로 진행됩니다. 컬러 장면들이 오펜하이머의 주관적인 내용이라면 흑백 장면은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라는 감독의 설명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오펜하이머의 주관을 충실히 따르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촘촘히 엮어내 서로 대조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장면을 CG 없이 만드는 놀란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도 핵실험 장면을 CG 없이 찍었다고 하니 많은 관객들은 얼마나 대단한 장면일까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자연스럽긴 하죠. 특히 국내 관객이라면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장면이 나오길 내심 기대하기도 했을 텐데요. 놀란 감독이 굳이 폭탄 투하 장면을 영화 속에 넣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시 오펜하이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오펜하이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라디오를 통해 폭격 소식을 알게 되었기에 그 장면이 불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고조될 무렵 오피는 결국 자신을 멍청이라고 칭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비상한 두뇌를 지닌 천재였던 그는 남다른 추진력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하며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마치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지닌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전 세계 핵무장 위기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핵 에너지의 투명한 감시를 촉구했으며
결국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버렸다는 엄청난 회의감에 휩싸여 쓸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오펜하이머의 일생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죠. 문과생에 의한, 문과생을 위한 영화 오펜하이머 해석 어떻게 보셨나요? 부디 영화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건 직접 뛰어들어 파헤치는 1960 수사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